안녕하세요. 저는 강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7살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인데요. 저 자신도 아직 꿈만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가 겪은 일이고, 혹시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에서 40년 넘게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줄곧 서울에서 살았는데요. 남편과 함께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서울의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남편과 함께 만들어 온 추억이 가득한 그 공간에서 혼자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생전에 늘 언젠가 저 바다와 함께 늙고 싶다고 말하던 이곳 바닷가 마을로 내려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서울의 번잡함에 익숙해져 있던 제게 이 조용한 바닷가 마을은 너무나 낯설었거든요. 바닷바람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혼자 사는 집은 넓은데도 허전하기만 했어요. 새벽이면 갈매기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곤 했는데 처음에는 그 소리조차 낯설어서 더욱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모래 냄새와 바다 냄새에 익숙해지면서 자연의 리듬에 제 몸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힘이 된 건 이웃들이었습니다. 특히 옆집에 사는 최말순 언니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말순 언니는 저보다 3살 많은 70살인데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토박이에요. 바다실로 손이 거칠고 얼굴도 많이 탔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에요. 말순 언니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걸 알고 매일 아침마다 보리차를 보온병에 담아서 가져와 주셨어요. 제 마루에 나란히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서울서 내려온 선생님이 혼자 어찌 지내나 싶어서 하면서 챙겨주시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방패 같았어요. 그렇게 조금씩 마을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바로 제 딸과의 관계였습니다. 저한테는 박나영이라는 외동딸이 있는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빠서 자주 찾아오지 못했어요. 그래도 딸이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버틸 힘이 났는데 문제는 사위였습니다. 딸의 남편인 김태수라는 사람인데요. 겉으로는 깍듯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쩐지 그 사람의 눈빛에서는 뭔가 차가운 계산 같은 게 느껴졌어요. 딸 앞에서는 다정한 남편 행세를 하지만 저와 둘이 있을 때는 어딘지 서먹하고 불편했거든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었죠. 그냥 마음속으로만 불편함을 묻어두고 지냈어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위가 저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는지를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이미 징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설마 제 사위가
딸의 남편이 저를 해치려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소처럼 말순 언니와 마루에 앉아 보리차를 마시고 있는데 제 낡은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사위 김태수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순간 조금 놀랐어요. 평소에 태수는 안부, 인사조차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급한 일이 생겼나 싶어서 얼른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의외로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저도 응,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다음에 한 말이 이상했어요.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신가요? 제가 알아본 게 있는데 여기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아주 유명한 절이 있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 건강기원과 장수를 비는 데는 최고라고 하던데 어머니 모시고 가고 싶어서요. 처음에는 그냥 효도하려는 마음인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니, 신분증은 꼭 챙겨두세요. 절에서 방명록 쓸 때 필요하다고 하네요. 여러분, 절에 가는데 신분증이 왜 필요할까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워낙 홀로 지내는 처지의 사위가 이렇게 챙기는 것 같은데 괜히 의심하고 거절하기도 애매했거든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옆에 있던 말순 언니도 뭔가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는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사위가 저를 해치려 할 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 말순 언니가 급하게 찾아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들어오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주야, 나 아까 장 보러 갔다 오는 길에 내 집 근처에서 이상한 걸 봤어. 내 사위하고 처음 보는 사내가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저는 그게 뭐가 이상해 라고 했는데 말순 언니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목소리는 작았는데 표정이 너무 음험했어. 그런데 내 사위가 하는 말을 들었거든. 이번에만 성공하면 모든 게 정리된다라고 분명히 말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뭔가 정말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설마 내 사위가 나를 해치려고 하는 생각도 있었어요. 말순 언니는 계속 걱정하면서 은주야, 너 정말 조심해야 해. 뭔가 이상해라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머릿속에서 태수의 말이 맴돌았거든요. 이번에만 성공하면 모든 게 정리된다. 대체 뭘 성공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절에 가는데 신분증을 챙기라고 했을까요? 보통 절에 가서 기도할 때 신분증이 필요한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말순 언니가 와서 은주야, 정말 조심해. 뭔가 이상해라고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딸의 남편인데 저를 해치려 할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혹시 정말 태수가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하며 지내다가 드디어 그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주말 아침이 되었어요. 태수가 저를 데리러 온다는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아직도 의심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혹시 제가 사위를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성스럽게 떡을 만들어서 바구니에 담았어요. 절에 가서 기도도 하고 혹시 딸 나영이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옷도 단정하게 차려입고 태수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되니까 정말로 태수가 차를 몰고 왔어요. 차에서 내려서 어머니, 준비되셨죠? 라고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어쩐지 부자연스럽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떡 바구니를 들고 차로 향했어요. 그런데 차에 타려던 바로 그 순간 제 휴대폰이 무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를 보니 말순 언니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다급한 소리로 전화가 울렸거든요. 저는 잠깐만요라고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말순 언니의 목소리가 정말 급박했어요. 스피커 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에도 다 들릴 정도였어요. 은주야, 당장 그 차 타지 마. 아까 그 사내가 내 사위차 트렁크에 숨어 들어가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죠. 급하게 태수의 얼굴을 보니까 억지로 만든 미소 뒤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정말로 이 사람이 저에게 해를 끼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어요. 들고 있던 떡 바구니를 그 자리에 내던지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67살 나이에 그렇게 뛴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어요. 뒤에서 태수의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평소에 정중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잡아. 저 늙은이 놓치면 끝장이야 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차 트렁크에서 건장한 사내가 뛰쳐나왔어요. 그 사람이 무서운 속도로 저를 쫓기 시작했어요. 저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정신없이 뛰었어요. 오로지 말순 언니 집으로 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다행히 말순 언니 집이 그리 멀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말순 언니 집 대문 앞까지 뛰어갔어요. 그리고 언니 하고 소리치면서 대문으로 몸을 던졌어요. 말순 언니가 얼른 나와서 저를 안으로 끌어당기면서 대문을 걸어 잠갔어요. 저희 둘은 공포에 질린 채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떨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는 태수와 그 사내가 문을 두드리면서 협박을 퍼부었어요. 문 열어. 아니면 더 큰일 날 줄 알아. 그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 사위가 딸의 남편이 정말로 저를 배신했다는 걸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영이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딸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태수 오빠가 엄마를 위해서 절에 모시러 간 건데 왜 이런 소리를 하세요? 저는 나영아, 정말이야. 내 남편이 나를 해치려고 했어라고 했는데 딸은 전혀 믿지 않았어요. 엄마, 혹시 요즘 스트레스가 심하신 거 아니에요? 태수 오빠가 엄마를 얼마나 걱정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그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 딸마저 저를 믿지 않고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 거예요. 나영이는 이미 남편의 말에 완전히 넘어가 있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는 걸요. 태수는 저를 정신이상자로 몰아서 격리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 나쁜 일을 계획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무서운 배신이었어요. 그날 밤, 말순 언니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대체 태수가 왜 저에게 이런 짓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저에게 한 말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너무 힘들어하는 남편을 보느라 별로 신경 쓰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여보, 내 낡은 공채 꼭 확인해 보라고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때는 병 때문에 헛소리하는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보니까 혹시 그 공책에 뭔가 중요한 게 적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말순 언니와 함께 조심스럽게 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혹시 태수가 또 나타날까봐 걱정됐지만 그 공책을 찾는 게 중요했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남편의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는 벽장을 뒤졌어요. 깊숙한 곳에서 정말로 낡은 공책 하나를 찾았어요. 겉표지가 다 해져서 언제 만든 건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공책을 펼쳐보니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날짜도 적혀 있고 무슨 내용인지 자세히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남편은 생전에 항구에서 일을 했는데 그곳에서 목격한 여러 가지 일들이 적혀 있었어요. 특히 지역 상인들이 태수와 만나서 뭔가 수상한 거래를 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고 적혀 있더라고요. 오늘 또 김태수와 박 사장이 만났음. 돈이 담긴 가방을 주고받았는데 뭔가 이상함. 나중에 알아보니 불법 자금 세탁이라고 함. 이런 식의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공책 사이에 작은 테이프가 끼워져 있었어요. 남편이 몰래 녹음한 건 같았어요. 말순 언니가 오래된 라디오를 가져와서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정말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기회에 처리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난다. 늙은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할 순 없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으면 당분간은 버틸 수 있을 거야 라는 말도 들렸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태수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저를 정신이상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고 그 사이에 제 부동산을 담보로 잡아서 자신의 빚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평생 친구인 장영숙 언니를 찾아갔어요. 영숙 언니는 예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이런 일에 대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영숙 언니가 공책과 테이프를 보더니 이건 정말 대단한 증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이 아는 신용조사회사에 의뢰해서 태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했어요. 며칠 뒤 나온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태수가 제 모르게 제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거액의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니까 저를 정신이상자로 몰아서 딸이 후견인이 되게 한 다음 그 권한으로 부동산을 처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은주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네. 그 사람이 너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했던 건 아마 정신병원이었을 거야. 거기서 정신이상 진단을 받게 해서 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지. 영숙 언니의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그날 제가 차에 탔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영숙아,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물어보니까 영숙 언니가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덫을 놓을 차례야.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세상에 알려야 해. 영숙 언니와 저는 며칠 동안 계획을 세웠어요. 태수를 함정에 빠뜨려서 그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였죠. 말순 언니도 함께 도와주기로 했어요. 영숙 언니가 태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치 제가 부탁한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요. 김 사장님, 은주 언니가 그러는데 남편분 공책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네요. 처분하고 싶어 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시면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하더라고요. 태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역시 그 공책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만날 장소는 마을회관으로 정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영숙 언니가 미리 가서 녹음 장치를 설치해 두었어요. 약속 시간에 태수가 현금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저는 남편의 공책이 들어있는 낡은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태수는 그 가방을 보자마자 눈이 번뜩이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다 처리하시려는 거죠? 그럼 이 돈을 받으시고 깨끗하게 잊으셔야 해요. 태수가 그렇게 말하면서 돈 가방을 밀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방을 바로 넘겨주지 않았어요. 대신 영숙 언니가 준비한 신호를 보냈죠. 그러자 회관 스피커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바로 남편이 녹음해둔 태수의 음성이었어요. 저 늙은이만 사라지면 땅은 우리 것이다. 이번에 놓치면 끝장이다. 태수 본인의 목소리가 회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당장 꺼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순간 회관 문이 활짝 열리면서 말순 언니와 마을 사람들이 쇠스랑과 호미를 든 채 밀려 들어왔어요. 마을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모두 화가 나서 이 나쁜 놈이 어른을 속였다고? 우리 은주 선생님을 해치려고 했다고?
하면서 소리치더라고요. 태수는 완전히 당황해서 이게 무슨 일이야? 오해야 라고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영숙 언니가 미리 신고를 해둔 거였거든요. 경찰이 태수와 함께 온 그 사내를 제압하면서 사기와 협박, 그리고 강요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했어요. 태수는 끝까지 이건 오해야. 나는 그런 짓 안 했어 라고 소리쳤지만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어요. 정말 위험한 고비를 넘긴 거였어요. 만약 말순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영숙 언니가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하기도 싫어요. 며칠 뒤 딸 나영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자 그제서야 제 말을 믿게 된 거였죠. 나영이는 울면서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나영아, 너는 스스로의 눈으로 진실을 외면했어. 내 엄마보다 남편을 믿었잖아. 이제는 내 삶을 다시 세워라. 혼자서 말이야. 딸이 너무 충격받은 것 같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약한 엄마가 아니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은 걸 깨달았거든요.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진짜 나를 아끼고 걱정해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남편의 공책을 지역 도서관에 기증했어요. 이런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어요. 관장님이 이런 귀중한 기록을 기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말순 언니, 영숙 언니와 함께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저희처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돕는 작은 모임을 만든 거예요. 바다 할머니 모임이라고 이름 지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혹시 이상한 일이 생기면 함께 대처하자는 취지였어요. 처음에는 저희 셋만 시작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20여 명이 함께 활동하고 있어요. 서로 돌봄을 받고 또 돌보는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무엇보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사위나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주변 사람들에게 꼭 상의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진짜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말순 언니, 영수 언니 같은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었어요. 혈연보다도 진심이 더 소중하다는 걸 이번에 정말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두려움 속에서 살지 않아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면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말순 언니와 보리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해요. 영숙 언니와는 마을 어르신들 돌보는 일로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진정한 자유란 복수가 아니라 두려움 없는 일상 속에서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웃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67살에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은 몰랐지만 지금의 제 삶이 더 충실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판단력이 흐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오랜 경험으로 더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바다 할머니 모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있어야 더 많은 어르신들께 이런 소중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거든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도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언제나 건강하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